네,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을 했죠.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 총선 대비 인재 영입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자 총선 체제 조기 가동 카드를 꺼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간호 계명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한 8명인가 영입을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알려진 박찬주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이다가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인재 영입에 삐걱거린 게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을요? 저는 제1호 영입 대상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입의 인재 풀이 굉장히 좁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의 자당 국회의원의 비서의 남편이 청년 몫으로 가는 신보라 의원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더 넓은 데서 좀 찾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폐쇄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이제 박 전 장군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결국엔. 네. 그래서 제1영입 대상으로 이제 넣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건 그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뭐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1영입의 어떤 그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당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기가 꺾이는 예. 지지율이 오히려 꺾여서 당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일까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또 부드러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색소폰도 올리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대외 이미지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예. 이건 인재 영입 자체가 실패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문제는 이렇죠. 인재 영입이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인재 영입에 대한 절차까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앞으로 전국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예.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인재 영입은 가장 약점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당의 가장 약점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강한데 인재 영입해봤는데 그 어떤 효과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도 지역의 확산이라든가 또는 외교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한다 이렇게 네. 본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들어온 거 보니까 한국당이 변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한국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재 영입은 아니었다라고 예. 보는 것이고 그다음 순수에 대한 부분도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의 모든 부분이 인재로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대단히 끈질긴 지난한 작업입니다, 사실상. 네. 그런 것들은 대표 체제가 바뀐 데서 그 대표의 몫으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이라는 당의 시스템을 두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하루에 일어나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네. 또는 구두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지를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서 네.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인재를 뽑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너무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참 실패다라고 네, 보는 어떤 거죠. 인물을 영입하는 게 현명한지를 좀 자세히 그렇죠.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는지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규정을 해야 돼요. 수권 정당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권력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자당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인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잘못된 부분 또는 네. 취약 부분 이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고 대안적인 어떤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내세운다 그러면 예. 그만큼 돋보이고 수권 정당이 저기 되겠다라는 믿음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 문제로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막 비화가 되고 지금 예. 논란이 된다 그러면 예.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박 전 장군 같은
갑질의 어떤 논란이 있고 이진숙 예. 전 MBC 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뭐 노조 탄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인사들을 했다는 것. 이거는 보완의 차원이 아니고 예.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오히려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적절한 표현은 인재 영입에 일단 실패를 했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공모적인 차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무척 섭섭하다고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는데요. 인재 영입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인재 영입 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봅니다. 네. 정치권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확실한 감동과 임팩트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 질서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순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매장에 지금 거미줄도 있고 물건도 다양하지 않고 신상품도 없고 이제는 어리지러운 매장에 손님이 올 리가 없죠. 예. 그러면 매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직원도 잘 골라야 되고 이런 어떤 리모델링이 먼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모델링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주 효과가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직원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인물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국민적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이런 맞죠. 논란이 발생한 배경이 네. 사실은 오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국 국면에서 여당이 지지세가 빠지면서 상대적인 어떤 반사 이익을 받은 것인데 그런 반사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오만을 보였다. 이건 국민들이 오히려 실망을 더 할 것이고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 관련된 뭐 의원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겠다 공천 과정에서 네. 그리고 표창장을 준다. 이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신망을 못 주는 일들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황 대표 자체가 이런 영입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를 범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이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기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보면요. 전 대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SNS에 한국당 안에 있는 친박계가 친황교로 변한 뒤에 주류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레밍 정치다, 개파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에 일단 총선 출마 의지는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당이 계속 독소를 퍼붓는 지금 시기에 지금 의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들고 나온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조국 사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예. 유튜브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설전을 벌이고 난 다음부터 직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시사하는 점이 있죠. 어떤 점이냐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서 탈피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시민 이사장과 유튜브 설전을 통해서 대중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부분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는 깎아먹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인 유튜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희화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정치적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권을 위한다 그러면은 유튜브의 설전을 통해서 그러한 희화화된 이미지보다는 좀 더 진중하고 대안의 인물로서 거론되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 측면에서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 바로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결국 원내에 들어가야만이 본인이 네. 대권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정치적 이득 측면에서 전혀 불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효과 자체는 지도부를 직접적 공격함으로써 향후의 공천 과정에서 있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홍준표 식의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사정은 이렇고 민주당의 네.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게 극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센데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저는 계세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2,000명에 2,000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2,000명이고 우리는 기간 당원이 지금 70만 70만 이다. 명인데 예, 침묵하는 70만을 안 하는 사람, 즉 본인의 어떤 지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굉장한 독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퇴 얘기에도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이 사태도 뭐 결국에는 지금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거취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태도는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12월 10일 날로 선대위를 네, 띄우겠다.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는 내가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선대위 체제로 가서 네. 그 공백 기간 그 기간까지는 나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동의해달라. 네. 뭐 이런 메시지를 저는 들려요. 네. 그런데 저는 정치의 본령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고 이 국면에서 조국 국면이 두세 달을 흘러갔고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에 진짜 힘들어했고 지금도 광화문과 뭐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집권의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선거의 국면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게도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한 달 10일을 더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 차라리 비대위를 만들고 선대위를 더 땡기는 것을 노력하는 부분들을 타인에게 예. 더 잠재력이 있는 분들에게 넘겨주는 자세가 지금 이해찬 대표가 해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 대표와 제1야당 시간이 대표. 괜찮습니까? 시간 잠깐만 할까요? 예, 짧게 하시고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예. 이해찬 대표가 역할이 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의 역할은 선거 때 깃발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일사불란한 단일 태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있겠느냐 예.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선대위 체제를 조기에 빨리 하겠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청와대가 당의 입장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에서 이해찬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 총선 전까지 자칫 균열과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당 조직 자체를 추스린 역할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네. 선대위 체제를 앞에 가게 하는 것이죠. 선대위 체제를 앞에 가게 되면 모든 당의 조직 자체가 선거 중심으로 가게 되기 예.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뒤에서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없던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예. 겁니다. 이런 차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청와대나 당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정무위가 내일부터 한 며칠 동안 하고 그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전에 국회 운영위 국감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이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에 계속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짧게 저희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문재인 정권들 안보가 다 튼튼해졌냐?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 그렇다. 국가안보 과거 정부보다 국방력 월등히 좋아졌다. 나경원 대표. 그럼 우리 미사일 방어책에 북한 막을 수 있냐? 가능하다. 어거지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단어죠. 예. 그 단어인데 국방력이 좋아진 거는 뭐 명백한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지금 국방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2%, 3%, 4%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지금 7%, 8%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국방 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어거지 뭐 이렇게 어거지로 우기지 마라. 우기지 마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했어야지 정의용 예.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예. 감정적인 언사를 이렇게 써버리면 그 순간으로부터 감정이 되고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다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 예. 설전이 오가는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예. 참담한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 정치권도 이제는 쓰는 단어를 좀 절제된, 정제된 단어를 네. 쓰고 그것이 소통의 기준이 돼야지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좀 좋아지고 수준이 올라가고 네. 국민들 보기에도 편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사회적인 갈등을 품격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참 씁쓸한 장면을 그렇습니다. 뭐 품격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 언어로 합당하긴 합니다만 일반적 언어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하면 합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뭐 국방기구가 높아졌다 해서 국방이 튼튼하냐 이런 것은 뭐 국민의 시각에서는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우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얘기였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방이 튼튼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우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 책임지는 리모트 컨트롤의 역할 최고 타워입니다. 여기 참고 인내해야지요. 이것이 굳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정치다, 상권 분립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인내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들만이 가진 예의고 책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의 권한 자체가 세 가지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정감사 권한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랄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청와대와 정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성을 지른다? 이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갖다가 오만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게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더 좀 신사적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고함을 치르면서 나와야 될 일이냐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국 그 전 법무장관 얘기인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 또 오촌 조카 친동생의 신병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언제쯤 조국 장관이 소환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관심사겠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의 구속 마감일이 1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져야 되는데 예. 그 관련자들은 거의 다 조사를 해야지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번 주 오는 주에 주말까지는 무조건 해야만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조국 전 장관을 사법 처리하려면 그와 관련된 증거 같은 것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소환을 하느냐,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소환 가능성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간옥 해병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